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최근 암초를 만나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1월 대만 국민당의 한 의원이 한국 대표부와 국정원에 정체 모를 USB를 전달했습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을 만든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에 대우조선해양현 하나오션의 기술이 유출됐다는 폭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결국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어씨 등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는데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S사로 이직했고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지 20여일 후 하나오션 측은 이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대만에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입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국 재판부는 하나오션 측 의견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잠수함 사건의 진상과 내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것을 우려해 한국이 잠수함 도면 유출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그럼에도 대만으로 넘어간 2,000쪽 분량의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1조 1,600억 원의 세척을 판매한 DSM이 1,400 모델이란 점은 확실합니다. 또한 대만이 한국 잠수함 설계 도면을 입수해 자국의 잠수함을 건조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대만 독립 노선을 표방하는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인 침공 위협을 받아온 대만은 독자 잠수함 건조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대만 상륙에 앞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도 잠수함 전력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만은 그간 잠수함의 해외 구매는 물론 독자 건조에 이르기까지 가진 방법을 고려했지만 줄곧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고 대만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국의 강력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대만은 자국이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해온 잠수함 하이쿤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총통 취임과 함께 시작한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무려 7년 만에 첫 번째 결실을 선보인 것이라 민진당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국민들도 흥분했습니다. 대만은 2,500톤급 하이쿤함의 부품 중 40%가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홍보했고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착착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한국 잠수함 기술 훔쳐갔다고 의심받는 대만이 미국에 뒤통수 당하며 발칵 뒤집힌 겁니다. 대체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것인지, 미국이 건 태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의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커다란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 겉으로는 대만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은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부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잠수함 건조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내에서조차 잠수함 건조 기술이 부족한 대만이 미 방위산업체들의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 7대의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매년 1대씩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대부분의 전투 디지털 핵심 시스템을 미국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핵심 부품의 개발 비용부터 테스트 비용까지 모두 대만이 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대만이 높은 위험 손실 부담을 떠안고 시작하는 한마디로 불리한 사업 구조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기야 대만 국방부가 잠수함 대단 건조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미국은 대만 해군이 제시한
불만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했고,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지금 대만 의회를 대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총 7척의 잠수함 건조 비용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총 7척을 건조하려던 애초의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3,000톤급 잠수함을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도 빠르게 심지어 납기일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척척 건조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국은 지난 2018년 대우조선에서 첫 독자 설계건조 잠수함인 3,000T급 도산한 창호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대략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만이 지금 건조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보다 1,000톤이나 작은 2,000톤급이며 길이는 70m로 소형입니다. 더구나 수직 발사 체계도 갖추지 않은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애를 먹느니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 될 것을 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소박한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의 지원으로 해저에서 착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X자 항타를 장착하고 있어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잠수함의 헌터 킬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3,000톤급 일본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대당 8,500억 원이었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1.1조 원대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국 업체의 도움을 받은 대만은 여기에 잠수함 전용 부품 설계 비용, 부품 수입 비용, 미국산 미사일과 MK-48 어뢰 도입 등에 2조 1,300억 원을 지출했고, 이 때문에 초도함 건조비에만 설계비와 건조비용 등을 합해 무려 2조 2,40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대만보다 1,000톤이나 높은 3,000톤급 잠수함 초도함 건조비용에 사용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지출한 셈입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3,000톤 잠수함보다 배수량, 길이, 성능, 탑재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소박한 대만의 2,000톤급 잠수함 초도 비용에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대만 의회가 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전히 대만에서 잠수함 건조 문제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첨예한 논란거리인데 말입니다. 중국의 예상되는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자 잠수함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진당과 과도한 예산 및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난 대만 총통 선거 때 잠수함 건조 문제는 선거 전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을 정도로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잠수함들의 예상 단가가 처음에는 1조 3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계산으로는 무려 1.7조 원으로 상승해 대당 단가가 6,700억 원이나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대만 정부를 더욱더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당이 반대하고 대만 국회가 곤란하다고 해도 대만으로서는 미국 방산업체의 도움 없이는 잠수함 건조가 안 되니 돈이 더 들어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잠수함과 같은 첨단 방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핵심 부품 수입을 감수해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어느 정도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초도함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만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는 점이 이렇게 억울한 겁니다.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대만 잠수함 사업을 수주에 부르는 게 값인 부품을 파는 중입니다. 올해 초 HD현대중공업은 3,000T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는데요. 보통 인도 서명식에는 해군, 방위사업청, 조선사 정도가 참석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와 HD현대중공업은 주요 고객을 초청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대 전력 배치를 앞둔 잠수함의 실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 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 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까지 둘러본 주한 페루 대사와 캐나다 고위 관계자는 잠수함 내부까지 직접 둘러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했고,
지난달 28일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호함 인도 서명식에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해시태그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겠지. 방산에 대해 조금 아는 네티즌들은 해시태그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다. 해시태그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과 비교된다. 며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시기하면서도 미국 등 유수의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구매하고 K방산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는 명국 아마도 대만 역시 전 세계로 수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면서 자주 국방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못내 부러울 것입니다. 대만이 잠수함 건조에 있어 고비용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자체 기술력이 없는 나라, 자주 국방의 능력이 없는 나라의 비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군용기 14대와 군함이 대만 주변을 비행하며 순찰을 하는 모습이 대만 국방부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중국 제-26 전투기와 드론 등 중국 군용기 14대가 대만 북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가운데 9대는 대만 해협 중앙선을 넘어 중국 군함과 협력해 합동 전투 준비 태세 순찰까지. 이처럼 중국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공군과 해군이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인들의 국방 전력을 모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지난달 라이칭더 민진당 부주석을 차기 총통으로 선출했는데 중국은 5월 취임하는 라이칭더를 분리주의자라며 회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전쟁모의 연습을 벌이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는데요. 전투기는 물론 대만 코앞에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 해안에서 대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간 항공기의 항로를 바꿔 사실상 군사 경계선 역할을 했던 타이완 해협 중간선 무력화에 나선 것입니다. 해안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순항 미사일이 가상의 적 군함을 향해 발사됩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해군의 훈련은 대만 해협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압박은 공중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안 사이 절충안이었던 기존의 민간 항공기 항로 대신 대만 해협 중간선에서 8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대만 해협 중간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언할 정도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설정한 새 항로가 유사시 군용기 항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공식 경계선인 대만 해협 중간선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항로 변경을 발표한 직후에도 중국 군용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중국의 대만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중국 침공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해경에 쫓기던 중국 어선이 전복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4일 중국 어선이 중국 푸젠성과 2에서 3km 떨어진 대만 진먼도 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다 대만 해경이 들이닥치자 해경의 검사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치면서 배가 전복되었고 선원 4명이 모두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만 해경에 모두 구조됐으나 2명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건 즉시 중국은 춘제기간 양안 동포들의 감정을 해친 악성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만 해안경비청은 일단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중국 어선이 조업 한계선을 위반했고 대만 해경의 검사 요구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이 사망한 만큼 노발대발하고 있지만 사실 국제사회의 여론은 차갑습니다. 그간 중국 어선들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민폐를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대만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일은 작년 가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 해경은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승선 인원 17명을 구금했습니다. 당시에도 대만 해경이 자신들을 발견하자 선원들이 승선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게 대만 해경 측 설명입니다. 이에 해경은 백티급 함정과 다른 선박을 동원해 중국 선박을 추격했는데 추격전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선박과 대만 해경 선박 간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상자가 없었지만 중국 선원 17명은 구금됐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그간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유감이지만 정상적인 법 집행 중 일어난 사고였다고 일축했는데요. 대만이 이렇게 중국 불법 어선을 강력 단속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대만의 금지 수역 또는 제한 수역에 들어와 높은 가격의 어류를 불법으로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만 어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연안 주민의 일상을 파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8년 동안 9,000척의 중국 선박을 쫓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어선들의 막장 행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 차기도 남서쪽 130km 거리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가 발견됐는데 이 어구는 길이 250m, 폭 70m로 초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물코까지 촘촘해 발견 당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돼 있었습니다. 해경은 약 3시간에 걸친 인양 작업 끝에 어구 속에 살아있던 어획물 약 500kg를 해상에 그대로 방류했는데요. 해경은 그물에 설치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 등을 확인한 결과 대형 경비함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허가 수역 안쪽 12km 해상에 들어와 이 범장망 어구를 불법 설치하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다하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이렇게 게릴라식 불법 조업까지 감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문제는 중국 어선들의 범장망입니다. 범장망은 예전부터 바다의 지뢰라 불릴 정도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것으로 유명한 어구입니다. 특히 철거하지 못하고 바다에 유실될 경우에는 바다의 지뢰밭이 설치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생태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범장망 조업을 하지만 2022년 말 제주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범장망이 대규모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 남서쪽 150km 해상에서 대형 범장망을 발견했는데 범장망 틀만 100개로 역대 최대 규모라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200톤급 어선 10여 척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넘어 우리 해역에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 해경은 제주 서쪽 185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범장망 60여 틀을 철거했는데요. 이 범장망 속에서 나온 어족 자원만 해도 무려 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족 자원에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 못지않게 한국 어민들도 중국 어선들 때문에 조업 질서가 무너지고 수산자원 보호에 막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해경의 특별 단속과 지속적 순찰로 중국 어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14일 오후 중국 남부 푸젠성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침몰해 어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던 당시 그 해역에는 중국 군함과 군용기가 모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당시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5대와 군함 4척이 대만 주변에서 탐지됐으며 그중 군용기 2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G에 진입했다고 발표해 중국군은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나라 불법 어선을 보고도 방관한 것은 물론 대만 군함이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상황을 탐지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중국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춘제 연휴 기간에 양안 동포의 감정을 심각하게 해친 이런 악성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만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은 두 나라 어민의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대만 민진당 당국은 각종 핑계로 본토 어선을 조사 납포했고 난폭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본토 어민을 대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주변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아는 세계는 중국의 이런 발언에 대해 그러게 평소에 불법 조업을 막지 라는 마음뿐 중국을 동정하게 되지는 않는데요. 중국은 대만만 압박할 게 아니라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주변을 순찰하더라도 자국 어선의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춰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광복 이후 194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총동원해 이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해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의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분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질을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 돈과 정부의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 헤드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 해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백두산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란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오며,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 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 울곡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만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의 기술은 더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의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영 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서는 근대 해군 및 조합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익을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 노조 GMB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 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 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두 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의 조선소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이는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탐 입찰에는 기존 함정 건조 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인 이 함정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설계를 하고 대함 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해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국왕 라마구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 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록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m, 폭이 1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대운조선해양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양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 고급 1.2억 영톤 잠수함 박위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위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RIMPAC 리팩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위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의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83.3m, 폭 9.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 VLS를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의 비탄도미사일 탑재하며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화,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품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개발 핵심 장비가 탑재되고 탑승 인원이 늘어나고 수중 잠항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함으로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전투함을 만들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해군 사상 7대 명품 군함에 꼽히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미국, 영국 등의 군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패기를 가지고 전 세계 바다에서 강자로 다시 설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건일을 맞아 자신들의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중앙TV인 CCTV는 건군절을 맞아 꿈을 쫓다는 뜻의 다큐멘터리 주멍을 방영하며 항공모함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산둥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 모습이 공개된 것은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산둥함 편대가 타이완 해협 통과 중 외국 정찰기를 발견하고 함재기 제-25 전투기 4대를 이륙시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산둥함은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이자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모로 2019년 12월 취역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더욱 더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무력을 통한 중국의 대만 압박은 더욱 더 거세져 얼마 전 중국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항공모함의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 사격 훈련을 진행해 대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 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지식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결국 참교육에 나서면서 기세등등하던 중국 산둥함이 대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산둥함은 미국 항모전단에 포위되자 자국 해군의 SOS를 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세 좋게 서태평양에 진출한 중국 국산 항모 산둥호는 곧 필리핀 서부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레이거노 항모전단과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 남부 해역으로 온 칼빌스노 항모전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산둥함은 지원병을 요청하는 SOS를 쳤고 중국 해군은 서둘러 6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했습니다. 또 항모 엄호를 위해 HUK 전략 폭격기 등 48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출격시켰다는 후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항에 머물던 레이거노는 필리핀 지원을 위해 10월 19일 남중국해로 갔습니다. 중국의 산둥호도 맞불을 놓기 위해 10월 26일 대만 남부 바시 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쪽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루손섬 동쪽 필리핀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일본 남부 해역으로 칼빈스노 항모전단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샌디에이고에 정박 중이던 칼빈 스노를 조용히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북한이 이 틈을 이용해 준동하지 못하도록 견제에 나선 겁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이때 중국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월 28일 낮 북해함대 소속 전자정찰함 진싱호가 다급히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 남부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뒤늦게 칼빈 스노 동향 감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10월 29일 오전에는 배수량 1만 3천 톤인 대형 구축함 난창호가 전자정찰함 보급함을 대동하고 일본 가고시마 서쪽 바다를 거쳐 서태평양에 진출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미사일 구축함 탕산호, 미사일 호위함 웨이팡호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총 3척의 항모를 건조했지만 첫 항모 랴오닝호는 장기 수리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항모 푸제노는 아직 시험 항해 단계입니다. 실제 운용되는 건 산둥호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가용한 대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을 보내 칼빈 스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놀랐는지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도 대거 출동시켰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략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48대가 대만 남쪽 해상으로 출격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 중국 군사 블로거는 11월 3일 포털 사이트 왕위에 올린 글에서 필리핀에 있는 레이거노와 일본 쪽 칼빈 스노가 대만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산둥호를 협공하는 형국이라면서 자칫 산둥호가 포위 섬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화들짝 놀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거노와 칼빈 스노 항모는 합쳐서 함재기 숫자가 150대를 넘습니다. 칼빈 스노 항모에는 중국이 두려워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도 있습니다. 기껏 30대 전후의 제-25 함재기를 보유한 산둥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스스로도 항모 성능이나 작전 능력 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증원 요청을 보냈던 것인데요.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지중해에 포드호와 아이젠하워호 항모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란, 레바논 등이 가세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미 본토에 있던 칼빈 스노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 레이거노와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2개 항모전단이 기본 전투 편제라고 합니다. 한 척이 전투 태세일 때 다른 한 척은 보급, 함재기 정비 등을 하면서 항상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인도 태평양 양쪽에 각각 2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했다는 건 실전 태세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자주 언급하는 파이트 투나잇 파이트 터나이트 상시 전투 태세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전쟁이 반가울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까지 2개의 전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3개의 전선이 됩니다. 미국이 2개의 전선에 동시에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한 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 어디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급한 상황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소홀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중해에도 서태평양에도 2개의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조금도 주의력이 분산돼 있지 않다. 이것이 필리핀 근해에서 벌어진 중국 산둥호 굴욕의 전말이며 미국 항모 울렁증이 도진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언론은 2개의 미국 항모전단의 위력에 겁을 먹은 산둥함이 다급히 증원을 요청했다. 며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중국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왜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항공모함은 따라잡지 못하고 이 굴욕을 당하는 것일까요?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항공모함은 고철이나 마찬가지다. 구소련제 항공모함들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호를 내세워 항모 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구소련제 항공모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력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점프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은 속도와 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능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미 항모처럼 캐터펄트를 사용하면 항공기에 충분한 속도를 줄 수 있어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할 수 있다. 이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 미 항모에는 캐터펄트가 있지만 중국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항모의 함재기인 J-15는 우수하긴 하지만 항공 전자장비나 무장 측면에서 미국의 F-35와 차이가 큽니다. F-18에 이어 미 항모의 주력 함재기로 자리 잡고 있는 F-35C는 지난 10년간 가장 저평가된 항공기이며 항공 전자장비 측면에서 F-22와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전투 행동 반경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니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항공모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둘러싸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군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한 대응으로 5번째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했습니다. 첫 튀장급 스텔스 초계함인 튀장함은 2014년 건조돼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튀장함의 후속함으로 2020년 말 진수된 타장함도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026년까지 총 11척의 터장급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도록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진수한 스텔스 초계함은 길이 60.4m, 배수량 685T의 선체로 최대 40노트 74km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최대 작전 반경은 1800캐리 3033km에 이릅니다. 또 슝펑이 및 승평 3대함 미사일, 해검 중거리 대공 미사일, 76함포 T-74 기관총, MK-15 팔랑스 근접 무기 시스템 CIWS 등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획기적인 스텔스 초계함 신기술이 공개돼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입니다.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처럼 전략적인 장점이 많아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스텔스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이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스텔스 패널 방식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에 따르면 이 패널은 광대역에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전투기에 활용될 전망인데요. 페인트처럼 칠하는 게 아니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패널을 한국 과학자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냄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의 성능 역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